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오늘은 산책 나온 강아지와 주인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 비유는 산책 나온 주인과 강아지에 대한 비유는 코스톨라니의 책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데 나오는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죠. 계란의 비유가 있고 이 산책 나온 강아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산책 나온 주인과 강아지 비유는 코스톨라니가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를 구분할 때 쓰는 비유입니다. 금융시장이라는 거 결국은 실물 경제를 따라가겠죠. 산책 나온 강아지도 마찬가지로 주인을 따라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산책 나온 강아지와 주인을 관찰해 보면 대부분 강아지가 앞서가고요. 강아지가 주인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당연히 강아지가 이쪽으로 가거나 저쪽으로 가거나 갈림길에서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주인과 그때 강아지의 관계를 관찰해 보면 강아지가 분명히 앞서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면, 처음 보는 사람은 강아지가 주인을 선행한다, 강아지가 주인을 이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금융시장에서도 많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융시장이 실물 경제를 이끈다, 선행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최근에 금융시장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가령 주식시장의 변동성이나 주가의 움직임, 금리 움직임, 이런 걸 보면서 경기 침체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경기 침체는 이거는 실물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경제의 85%, 90% 차지하는, 그러니까 산책 나온 걸로 따지면 주인이 실물 경제고 금융이 강아지 역할입니다. 과연 이 강아지가 주인의 움직임을 선행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가령 이제 강아지 이쪽으로 가는데 주인이 이쪽으로 가는 길이 아니거나 가기 싫으면 강아지 목줄을 챕니다. 그럼 강아지가 저쪽으로 가던 걸 포기하고 이쪽으로 오겠죠.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강아지가 맞추는 경우도 있고 강아지가 틀리는 경우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실물 경제를 놓고 보면 금융시장이 경기 침체 온다라고 호들갑을 떨 때 3번 또는 4번 중에 1번 정도는 맞춥니다. 자, 이 그림 보고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게 제가 글로벌 경제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많이 보는 OECD 경기 선행 지수인데, 이 음영으로 표시하는 부분이 미국의 경기 침체 시기입니다. 2008년부터 그려놨죠.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붕괴로 인한 그 경기 침체를 겪었고, 2020년에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짧지만 겪었습니다. 보통 경기 침체는 10년에 1번 정도꼴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경기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이 경기 침체와 경기 침체 사이에 경기 사이클이 한 서너 개가 들어갑니다. 서너 개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경기가 아무 좋아졌다가 나빠지면 여기 침체, 그 다음에 침체 지나고 나면 경기 좋아졌다가 나빠지면 다시 침체로 간다, 이렇게 하나의 사이클이 경기 침체와 경기 침체 사이에 놓였다라고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 사이클은 한 2, 3년을 주기로 해서 확장 수축 국면을 반복해서 한 3번, 4번 정도 돌다가 경기 침체에 직면을 합니다. 경기 침체는 그냥 경기가 나빠지다 보면, 수축 국면에서 계속 가다 보면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고요. 경기 침체는 굉장히 특별한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사계절을 보다 보면 한여름에 더울 때는 정말 아스팔트가 철철 끓잖아요. 이러다가 다 녹아내릴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은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가을이 옵니다. 겨울에 한창 추울 때 이러다가 다 얼어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다 보면 날이 따뜻해지면서 얼음이 녹고 봄이 옵니다. 경기라는 것도 그래요. 이러다가 다 망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돕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경기가 좋아질 때는 모든 것들이 다 갑자기 다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앞서 나가는 것과 뒤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앞서 나가던 쪽에서 가령 이제 자동차 수요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는 공장 가동률을 높여서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겠죠. 근데 수요가 더 늘어나면, 공장 가동률이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면 거기서 지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렇게 좋아지던 경기가 더 이상 생산도 늘리지 못하고 소비도 증가하지 못하면서 꺾여 내려가겠죠. 또는 그 잘 돌아가던 공장에서 너무 과열이 돼서 기계가 고장이 나고 공장이 셧다운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게 좀 식다 보면 다시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동안 그 시간 동안에 증설했던 설비가 또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다시 경기는 확장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계절처럼 우리 경제 모습도 자연을 닮아서 확장되다 보면 그 확장되던 것 때문에 수축이 발생해요. 수축된 것 때문에 다시 확장 국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물 경제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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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한 번씩, 가령 10년에 한 번씩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에 가령 공장이 안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가령 납품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또 저 산업에서 갑작스럽게 어느 큰 기업이 부도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부도가 생기는, 그러니까 도미노처럼 경제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은행도 문제가 생기고 이러기 시작하면 이거는 경기 침체로 들어갑니다. 그냥 좋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수축되다가 다시 확장국이 돌아서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경제는 급격한 침체로 들어가고 금리를 어마어마하게 낮추고 정부가 재정을 마구 퍼붓지 않으면 좋아지지 못하는 상태로 가기도 합니다. 이거는 경기 사이클 이런 거 서너 번씩에 한 번씩 나타나죠. 이 OECD 경기 선행지수를 보시면 2008년에 아주 심각하게 나빠졌다가 그 다음에 2020년에 경기 침체 때까지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는 게 아니죠. 오르락 내리락을 몇 번을 반복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실물 경제는 그러니까 이 2008년하고 2020년 사이에 12년 동안 그냥 돌고 했어요. 확장 수축 반복됐는데 이 금융시장은 이 국면마다, 수축 국면마다 이번에 경기 침체 올 거야. 그러다가 또 이제 확장 국면 되면 또 조용히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가면 이번에는 진짜 경기 침체야. 이런 식의 호들갑을 금융시장은 자주 호들갑을 떨게 됩니다. 마치 산책 나온 강아지가 저쪽 길로 자꾸 가려고 해요. 주인이 저쪽 길로 가는데 저쪽 길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주인이 그 강아지의 목줄을 잡아당길 수밖에 없겠죠. 그럼 강아지는 다시 이 길로 갑니다. 실물 경제와 금융도 마찬가지예요. 금융이 경기 침체라 막 그러는데 좀 지나면 또 이제 실물 경제가 돌아서기 시작하면 없었던 일로 하고 또 다시 일로 갑니다. 가다가 또 그 다음번에 실물 경제 수축 국면이 오면 또 경기 침체 온다고 그러겠죠. 근데 그렇게 한 서너 번 하다 보면 진짜로 경기 침체가 와요. 이 때문에 금융시장이 경기 침체를 맞추는 확률은 서너 번 중에 한 번 진짜 맞춥니다. 우리가 강아지를 봐도 그렇잖아요. 강아지가 갈림길에서 저쪽 길로 걸어간다. 매번 틀립니까? 매번 틀리지 않습니다. 매번 맞춥니까? 매번 맞추지도 않습니다. 이 때문에 강아지가 주인을 선행한다. 이야기하기가 어렵겠죠. 금융시장이 실물 경제를 선행한다.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자, 최근에 나타난 모양은 지난 2008년 이후에 첫 번째 2008년, 2009년 경기가 저점 찍고 난 다음에 2009년, 2010년까지 경기가 쫙 올라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10년 이후로 또다시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금융시장이 어떻겠습니까? 더블딥이다. 지난 2008년, 2009년은 돈을 엄청 퍼부어가지고 억지로 끌어올린 것이고 이제는 진짜 진실의 시간이다. 이번에 둔화는 경기 침체로 가는데 이거 더블딥이 온다. 이번에 진짜 심판의 시간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당시의 기록을 찾아보기는 다 찾기는 어렵습니다만 제 기억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더블딥이다. 이번엔 피할 수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피하기 어렵다는 더블딥도 연준이 이제 QE 이런 걸 해가며 QE2를 하면서 다시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2011년 여름에 미국에서 그 부채 한도, 미국은 연방정부가 쓰는 부채를 우리나라처럼 매년 그 의회가 예산안을 승인하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미국의 경우에는 2년 또는 4년에 한 번씩
의회가 연방정부의 전체 부채 한도를 또 정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2011년 여름에 의회가 이 연방정부의 부채를 더 이상 안 늘려주겠다라고 민주당, 공화당 사이에 굉장히 치열한 대립이 있었거든요. 그때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되면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경기도 전반적으로 내려가요. 이제는 진짜 경기 침체 온다 라고 또 난리가 났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경기 침체가 안 왔어요. 부채 한도 협상이 그해 가을에 또 잘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경기는 이렇게 수축되다가 또 확정되고 했죠. 2016년이 되니까, 2015년, 16년 되니까 이번에는 이제 중국과 환율 전쟁, 미국과 중국 사이 환율 전쟁 때문에 글로벌 경기 침체 온다. 또 주식시장은 이제 출렁출렁출렁했고, 채권 시장도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대되면서 또다시 경기 침체와 비슷한 식으로 금융시장은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2018년, 19년 지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세 전쟁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전반적으로 쭉 내려갔습니다. 수축 국면. 2019년 말 2020년 초가 되면 이게 거의 경기 침체 그 직전 단계까지 가요.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 100을 중심으로 볼 때 1% 상하로 1% 정도. 그러니까 101 또는 99 요 선 밑으로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거. 99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경기 침체로 간다라고 봐야 되는데 2019년 말에 이게 99선까지 내려갔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서도 경기 침체 징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도 채권시장도 조용했습니다. 근데 팬데믹이 오면서 갑작스럽게 중국에서 바이러스 확산되고 전 세계로 퍼지면서 갑작스럽게 경기 침체가 온 것이죠. 그 때문에 금융시장은 경기 침체 오는 거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 12년 동안에 걸쳐서. 경기 침체 아닌 것만 경기 침체라고 호들갑을 떨었던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융시장이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으니까 연방정부나 중앙은행에 나서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취했으니까 안 온 것이지 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그런 이야기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금융시장은 맞춘 건 아니에요. 2020년에 경기 침체 이후로 글로벌 경제가 쭉 올라가다가 작년 6월, 7월을 기점으로 해서 수축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면서 이번 2월을 저점으로 해서 경기 선행지수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에 걸쳐가지고 경기 침체 온다라고 하시던 분들이 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경기 침체 이야기는 이제 또 안 해요. 경제 지표가 너무너무 좋게 나오는 게 문제지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시장은 또다시 주인한테 목줄이 끌려가는 강아지처럼 경기 침체 이야기하다가 휙 하고 다른 길로 저점 찍었나? 올라가나?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물론 이 경기가 저점 찍었다고 해서 무조건 쭉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확장 국면이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이 저점을 찍고 올라갔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여기서 그냥 출렁출렁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근데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경기 선행지수가,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가 왜 저점을 찍었겠느냐? 우리나라 제조업을 보면 별로 좋지 않아요. 하지만 전 세계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GDP의 10%도 채 안 됩니다. 고용에서도 10% 채 안 되고, 선진국일수록 우리가 많이 보는, 한국에서 많이 보는 제조업의 비중은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서비스업이 훨씬 더 글로벌 경제에서 커지고 있죠. 물론 신흥국의 경우에 중국, 한국 이런 나라들의 경우에 제조업 비중이 크지만 전 세계 경제에서 보게 되면 비제조업의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비제조업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올해 2월 정도를 저점으로 해서 여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못 다닐 때는 텔레비전, 냉장고 사고 자동차 바꾸던 걸 지금 그 돈을 아끼면서 그 돈은 소비를 줄이고 여행 소비를 늘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제조업이 별로 안 좋다라고 하는 게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쪽에 빠지고 저쪽에 늘어나고 있는 중이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제조업 경제가 좋아지면 좋아지는 사이클을 타는데 글로벌 경제는 제조업을 빼서 이쪽에 여행이나 서비스업 쪽으로 사람들이 씀씀이를 늘려도 저점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현상은 제가 볼 때는 분명한 현상입니다. 다만 이게 쭉 좋아질 수 있겠는가? 아니면 좀 뭐 올라가다가 휘청휘청 할 수도 있겠는가? 다시 뭐 또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런 식의 움직임이 반복될 수 있는가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금융시장이 이야기했듯이, 뭐 금융시장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이야기했듯이 경기 침체 그럴 가능성은 뭐 상당히 낮은 것 같아요.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금융이 실물을 선행한다. 한 서너 번 중에 한 번 맞춥니다. 그 정도 맞추는 확률이면 뭐 보통 사람들 다 그 정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뭐 금융시장에서 경기 침체가 어떻다 호들갑을 떨 때 거기에 주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너 번 중에 한 번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주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되느냐? 산책 나온 강아지에 주목할 것이 아니고 주인한테 주목을 해야 되겠죠? 실물 경제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실물 경제에 어떻게 주목을 하느냐? 실물 경제도 보는 것도 사실 한국에 있는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글로벌 경제를 볼 때 한국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로 너무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금리나 우리나라 주가가 글로벌 시장을 같이 따라다니잖아요. 물론 그 중에서 이제 제조업 비중이 큰 신흥국 중심으로 많이 따라가긴 합니다만, 한국 경제가 한국의 금리나 주가를 설명하는 힘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어제 미국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글로벌 경제가 한국의 채권시장, 외환시장,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글로벌 경제를 볼 때는 한국 경제를 보는 것과는 좀 다른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저는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좀 많이 참조하는 편이에요. 산책 나온 강아지를 보는 게 아니고 산책 나온 주인이 다음에 어느 길로 가는가를 보고자 한다면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보고, 이건 그렇습니다. 좀 움직임이 조금 늦긴 합니다만, 금융시장보다 조금 늦긴 합니다만 움직임이 그렇게 들쭉날쭉 금융시장처럼 변동성이 심한 건 아닙니다. 조금 매끈한 편이죠. 매끈한 편이고. 근데 물론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여전히 있고 중국의 봉쇄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럴지 저럴지 아직 불확실한 면이 있고, 그리고 글로벌하게 대립 구도가 좀 많이 강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하게 이제 식량 문제가 올해 가을 겨울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점을 찍었다고 해서 쭉 올라간다라고 절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융시장의 이야기에는 좀 귀를 닫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코스톨라니가 주인과 강아지 비유를 든 이유도 금융시장에서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요, 좀 귀를 닫으세요. 금융시장은 원래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경향이 있으니 귀를 닫으십시오라고 하는 차원에서 든 비유입니다.